무령왕릉의 발굴로 찬란한 백제 문화에 빠져있던 난 백제의 초기 왕조의 이치에 대해 추적하게 된다. 그런데 한성 백제의 왕궁지로 추정되던 이성 산성에서 출토된 목이 부러진 토마를 보기 위해서 중앙박물관으로 갔던 나는 그곳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의 문양을 발견한다. 이 문양으로부터 내 역사의 탐험은 시작된 것이다. 그때가 1993년 여름이었다.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가만 있어봐. 이건 무슨 이상한 문양 같은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좀 이상한데? 우연히 발견한 그 수수께끼의 문양은 구이동 그리고 몽천토성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에서 연속적으로 발견됐다. 그래서 나는 이 문양이 고구려와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징을 조합해 볼 때 이게 고구려 토기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만져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나 그 수수께끼의 문양이 안압지에서도 발견됨으로써 나는 이 문양이 고구려 지역뿐 아니라 신라 지역에서도 출토되고 있음을 알게 됐고, 놀랍게도 가야 지역에서도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출토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나는 즉시 일본으로 출발했다. 무슨 말로 하면은 동동에서 북쪽이죠? 동북쪽. 동북쪽. 동경에서 신간선 타고 1시간 40분. 요시키 뒤에도 고고가라. 그래 와이드 와카마트. 와카마트네. 일본에서 이걸 발견하실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일본에서도 이 문양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한 나는 고구려 유민들이 개척한 고마 신사를 찾아간다. 도레인에 의해서 토기를 굽는 기술과 함께 그 문양이 일본으로 전래됐음을 확인한 나는 충주의 누암리에서 그 수수께끼의 문양이 폭발처럼 나오는 미스테리에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 미스테리는 중원 고구려비의 발견으로 충주 일대가 신라를 100여 년간 지배하던 고구려군의 주둔지임이 밝혀짐으로써 풀리게 되었다. 고구리노. 일본에 사는 90살의 노인 아리미츠는 중원 고구려 비문의 내용대로 고구려의 왕이 신라의 왕에게 하사한 선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국립박물관으로 찾아간 나는 호의의 밑부분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 광개토 대왕의 이름 위에 수수께끼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나는 마침내 고구려의 왕도인 집안으로 중국인으로 변장하여 숨어 들어가게 된 것이다. 집안에서 내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박물관 직원을 만나서 수수께끼의 문양이 새겨진 토기를 보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게 요 메이요? 有的 有的有很多的有一些图片都有这样的纹样，还有别的纹样也有啊。 그 문양이 그 경주에서 출토된 그 호우를 통해서 그 광개토 대왕의 어떤 고유 문장이라는 걸 딱 알게 된 저는 그 주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주반으로 들어가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박물관 직원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만나가지고 제가 물었죠. 그 혹시 제가 아까 보았던 그 광개토 대왕의 고유 문양, 그런 문양이 새겨진 토기가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 뜻밖에도 선뜻 요다라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그러면 저한테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주 단호하게 머리를 흔들면서 부커이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저를 갖다 굉장히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 대신 저한테 대답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구려 토기 2점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고구려 토기 같은 데는 이게 관심은 없습니다. 제가 뭐 고고학자도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걸 비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걸 샀던 것은 혹시 이걸 사면은 저에게 그 사진이라도 찍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사진을 찍을 수 있냐 하니까 사진도 찍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메이어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초반부터 집안에 침투한 초반부터 절벽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태양님? 태양능? 광개토대왕의 문양이 새겨진 토기를 보려는 집안에서의 내 첫 번째 시도는 좌절됐다. 그때부터 나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그 수수께끼의 문양을 추적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특공대들은 먼저 광개토대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태왕릉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고향을 방문하면 무엇보다 조상의 무덤에 참배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풍습이었으므로 그냥 따라 들어와 봐. 어떻게 되나? 그 들어가면 돼요. 같이 들어가세요. 광개토대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태왕릉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다. 무덤에 전봇대가 세워져 있는가 하면 한편의 길이가 63m에 이르는 거대한 무덤의 기단들도 완전히 헐어져 있었고 무덤에 쌓였던 적석의 돌들도 모두 무너져 있었다. 정상으로 오르는 길에는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이 황폐한 무덤을 찍는 것도 특수작전에 의한 것이었다. 집안은 거대한 비밀 창고와 같다. 일반 촬영도 금지되어 있는 집안의 모든 유적을 우리는 이처럼 방송용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들은 모두 결사대원이었던 것이다. 这个是原来，18都是原来的，就是到这儿是，到这儿是那个，上面是新修的，底下是原来的。对，这边就是加成了，上面没盖平时了，得有个空间。 나는 무덤 위에 있는 석실 안으로 들어가 봤다. 위대한 광개토 대왕의 시신을 안치하였던 석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작고 초라한 석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원래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집안에 있는 가장 큰 적석총이었던 이 무덤이 광개토 대왕의 무덤이라고 추정된 데에는 이 무덤에서 원태왕릉 안여산 고요구, 즉 태왕릉이 산과 같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내용의 벽돌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비록 태왕이라는 명문이 나왔지만 이 무덤이 광개토 대왕의 무덤이라고 확정을 지을 수는 없다. 고구려는 태왕이라는 용어를 광개토 대왕 이외의 왕에게도 사용했기 때문이다. 무덤 위에서 멀리 광개토 대왕의 석비가 보였다. 보통은 무덤 남쪽에 석비가 있는데 이 석비는 무덤의 북쪽에 있다. 그래서 태왕릉이 광개토 대왕의 무덤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태왕릉 바로 앞에는 조선족 소학교가 있었다. 공터에서는 아이들이 공을 차며 뛰어놀고 있었고 교실 안에서부터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합창소리가 들려오는 4학년 교실로 다가갔다. 광개토 대왕의 무덤이 마주 보이는 교실에서 노래를 부르는 조선족 아이들, 분단된 조국과 빼앗긴 역사. 우리말로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을 보는 동안 내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교실 뒤쪽에 있는 석탄 난로의 초라한 현실에 대한 슬픔으로 내 가슴은 아파왔다. 이건 네 책이냐? 예, 이름이 뭐냐? 김광춘입니다. 김권충? 예, 김권충? 김. 여기다 한번 네 이름 한번 써봐. 크게.
너는 이름 뭐야? 이정예입니다. 이정? 이정예. 이정인. 예. 넌 지금 몇 살이니? 11살입니다. 11살? 예. 교실에는 아이들의 생활 규범이 걸려 있었는데 국기와 국가를 존경하고 선생님을 공경하며 부모님께 효성하고 윗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아이들의 국가는 어디일까? 나는 집안을 가로질러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통과의 강물에 얼굴을 씻었다. 무심히 빨래를 하고 있는 저 여인들은 굽이쳐 흐르는 이 강물이 천년 전에는 온갖 영화를 싣고 흐르던 역사의 강물임을 알고 있을까? 그렇다. 왕국도 태평성대도 천년의 역사도 이 강물을 타고 덧없이 흘러간다. 아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이곳에는 성벽이 그대로 남아있고 성문도 그대로 남아있고 망루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구나. 다 무너져 황성리의 터가 되고 말았구나. 집안은 400년 동안 고구려의 옛 왕도였다. 고구려가 가장 강성했던 시절의 이 왕도는 광개토 대왕비를 비롯하여 온갖 적석총들, 벽화고분들, 각종 유물과 유적들로 이른바 황금 역사의 보물창고라고 불리고 있는 곳이다. 황금 역사의 보물창고라는 집안에서도 최고의 보물은 바로 장군총이다. 돌을 쌓아 만든 적석총의 마지막이며 가장 웅대한 이 장군총에 대하여 대다수의 중국 학자들은 장수왕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외국의 많은 학자들은 광개토 대왕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거대한 피라밋을 중국인들은 이렇게 부른다. 찬란한 동양의 금자탑. 장군총에서 10m 떨어진 곳에 폐총이 있다. 이 무덤은 왕이 죽자 함께 죽은 신하들의 무덤인데 신하들의 충성심을 엿볼 수 있는 이 무덤은 처음에는 3개가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다. 거대한 장군총 석실 앞에 서서 나는 잠깐 옛 고구려인의 건축술에 대해 생각해봤다. 장군총은 한쪽 변이 35.6m의 정방형이고 높이는 12.4m에 이른다. 어째서 고구려인들은 장군총의 한 변을 35.6m로 한 것일까? 이것은 고구려인들이 독자적인 척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며 백제와 신라도 고구려 척을 받아들여 사용하였다. 고구려의 한 척은 35.6cm. 그러므로 장군총의 한 표는 고구려자로 정확히 100척인 것이다. 표준척은 모든 문화의 기준이었다. 고구려척은 고구려가 독자적인 자신의 문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원래 고구려인들은 무덤 위에 건물을 세워 사당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장군총의 꼭대기에도 형당이라는 누각이 있었을 것이다. 장군총의 현실은 지상으로부터 4번째 층과 5번째 층 사이에 있다. 여타의 적석총과는 달리 석실의 규모가 크고 웅장하며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다. 웅장하면서도 중국과는 다른 독특한 무덤 양식을 보여주는 장군총은 요동을 정벌하고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고구려인들의 자신감과 힘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상징물이었다.
내가 집안에 있을 무렵 집안에서 가까운 양수라는 마을에서는 조선족 자치양이 된 지 10년을 기념하는 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조선족으로 변장한 우리들은 이 축제에 참석하였다. 양수의 사오산조 스스乡举行成立10周年庆祝活动，我希望就是要在认真回顾总结已经取得成绩的基础上。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행사는 조선족들의 큰 잔치였다. 이 잔치에는 이곳에 사는 조선족들뿐 아니라 여기서 살다가 시집을 가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사람들도 모두 참석하고 있었다. 울긋불긋 옷을 차려입은 아낙네들은 쿵작쿵작 밴드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었다. 마치 시골 학교의 운동회를 연상시키는 이 축제는 고구려인들은 놀기를 좋아하여 남녀가 모이면 노래하고 춤춘다라 기록한 삼국지의 옛 기록을 떠올리게 하였다. 우리는 이 축제를 촬영하다가 공안원에게 발각되어 사진 필름을 빼앗겼다. 촬영 테이프를 뺏기지 않은 것만도 천만다행이었다. 우리는 운동장 밖으로 쫓겨났다. 운동장 밖에는 다른 조선족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어디 사세요? 네. 아니 어디서 사시냐고. 연변에서요. 아 연변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서 어떻게 온 가족이 다 같이 왔어요? 해마다 오세요? 네. 네. 이 사람 조선족인가? 한번 물어보지. 나는 그 조선족의 모습에서 갑옷을 입은 고구려 무사의 모습을 떠올렸다. 삼국사기에는 날래고 용감한 고구려의 군사들은 붉은 깃발을 들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중국인들은 고리깡이라는 용어로 조선족들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다. 붉은 깃발의 고구려 군사를 이끌고 천하를 정복하였던 광개토대왕은 여전히 생활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비록 술병의 상표지만 호려왕의 이름으로 광개토대왕은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이곳까지 숨어 들어오게 한 청동호우 속에서 광개토대왕이 부활하고 있듯이 광개토대왕의 무덤을 참배한 나는 본격적으로 유적답사에 들어갔다. 집안 축산운수 004호, 때가 탄 마차의 차량 번호이다. 집안에서는 운송수단이 둘밖에 없다. 하나는 인력거를 타거나 아니면 이처럼 노새를 탈 수밖에 없다. 나는 우선 집안에 있는 만여 개의 적석총 중에서 대표적인 2개의 고분군을 탑사하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해서든 수수께끼 문양의 비밀을 밝히는 실마리를 잡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마차를 내려 내가 찾아가고 있는 곳은 집안에 있는 6개의 고분군 중에 하나인 만보정 고분군이었다. 이곳에는 1,500개가 넘는 고분들이 밀집해 있는데 이 고분들은 민가들의 잠식으로 없어져 가고 있었으며 놀라운 것은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져 내린 돌들로 집을 짓고 담장을 쌓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천년을 지켜온 고구려의 옛 무덤 위에 중국인들의 집이 막무가내로 들어선 것이다. 참담한 심정으로 고분군을 떠나 민가로 내려오는데 어느 집 돌담 너머로 낯익은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다. 돼지 2마리가 꿀꿀거리는 집의 한 옆에는 원두막을 연상하는 건물이 우뚝 서 있었다. 부경이었다. 니好。翠。翠。翠。 아, 수야. 너 빨리 좀 봐서. 네가 하면, 내가 하면. 네가 하면.
这水啊冰水啊？呀，没有，没有没有啊，看水水呀，喝哎呀的水呀，啊呀呀，喝的水有吧？有呀，是不是姓陈呐？啊对 맛있다. 아 태양 아, 맛있다. 할머니로부터 물을 얻어 마신 후 나는 그 집 뒷곁에 있는 부경을 구경했다. 일찍이 중국 사서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는 고구려인들이 집집마다 조그만 창고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부경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풍습은 일본까지 건너가 왕궁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인 정창원의 모습을 만들게 하였는데 어쨌든 고구려의 옛 풍습이 1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음은 무척 신기한 일이다. 고구려는 부여 출신인 주몽이 기원전 37년 22살의 나이로 오늘날의 오녀산성인 졸본에서 건국함으로써 시작됐다. 고구려의 건국 시기에 살기 좋은 평원은 이미 다른 나라가 점령하고 있었으므로 척박한 산악지대에 건국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험준한 산에 방어성을 쌓고 항상 적을 공격하여 부족한 양식을 빼앗는 공격 전술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 도읍지인 국내성으로 천도한 것이 유리왕 22년. 국내성 역시 산악지대였으나 그 가운데를 압록강이 지나고 있어 수량이 풍부하였다. 이들은 평소에는 평지성인 국내성에 살고 있다가 비상시면 이곳에서 2km 떨어진 환도산성으로 가 전시에 대비하였다. 때문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공격을 생존수단으로 삼았던 고구려인들에게는 환도산성이야말로 영광과 치욕이 엇갈린 운명의 장소였다는 것이다. 고구려의 영육이 엇갈린 운명의 환도산성 바로 밑에는 미스테리의 고분군이 있다. 환도산성 밑에 있다 하여 이름이 산성아 고분군. 집안에 있는 고분들 중 가장 크고 웅대하여 고구려의 피라밋이라고 불리운다. 이 고분들의 미스테리는 도대체 누가 이곳에 묻혀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 미스테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나는 이 거대한 무덤의 내부로 침투해 들어가 보기로 했다. 이 미스테리의 고분이 카메라 앞에 그 모습을 보인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전지불을 들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내 가슴은 뛰기 시작하였다. 그 무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찬란한 벽화가 그려져 있을까? 아니면 어떤 유물이라도 남아있을까? 나는 전지불로 여기저기를 비추면서 무덤의 천정을 우러러보았다. 무덤의 천정은 하나씩 각을 줄이면서 올라가는 고구려 특유의 건축 기법인 말각조정이었다. 그러나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것뿐 아무것도 없었다. 그야말로 텅 빈 무 그 자체였다. 벽화도 없었고 그저 회를 바른 흰 벽면뿐이었다. 그 벽에는 불에 탄 흔적 같은 것이 남아있었다. 그 흔적을 본 순간 나는 고국원왕 때의 비극이 떠올랐다. 고국원왕은 바로 광개토 대왕의 할아버지였으며 그는 환도산성에서 선비족과 싸웠다. 그러나 패배하여 왕비와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들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미천왕의 무덤까지 파헤쳐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고분들이 불타고 이처럼 텅 빈 것은 선비족들의 약탈 때문이 아니었을까? 환도산성이 함락된 것은 그뿐이 아니었다.
서기 244년 위나라의 관국엄은 환도산성을 함락시켰다. 관국엄은 환도산성을 불태우고 그 기념비를 바로 산성 밑에 세웠었다. 그 후 일본인들이 이 기공비를 자기 나라로 가져가려고 하자 지금은 심양의 박물관 창고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 사실 그 고구려의 그 경제행위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자를 전투에 의해서 빼앗는 약탈 경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그 중국하고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고구려는 성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요동 지역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공손시 정권하고 끊임없는 싸움을 벌였고, 또 그런 가운데서 대외적인 큰 그 전쟁이 벌어진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정복군주인 태조왕은 친히 그 전쟁의 선도에 서가지고 중국의 변방 지역을 침공해 들어갔습니다. 북경 근방인 의양이라든지 상곡이라든지 태원 일대까지 급습해 들어갔는데, 이 그 고구려가 출병한 그 현도의 그 동쪽 지역에서부터 침공에 들어간 왕복 거리를 환산한다면 7,000리에서 8,000리가 넘습니다. 서기 300년대 미천왕 때부터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에 진출해 있던 중국 세력을 본격적으로 몰아내기 시작했다. 소안평을 공격하여 바다를 통하는 길을 확보한 고구려는 이어서 낙랑과 대방을 멸망시켜 한사군을 이 땅에서 완전히 축출하였다. 그러나 곧 강성해진 중국의 전현과의 대결, 백제의 팽창으로 고구려의 고국원왕 대에는 미증위의 국난을 맞게 된다. 고구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이었던 고국원왕은 바로 이 환도산성에서 아버지인 미천왕의 무덤까지 파헤쳐지는 수모를 당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은 백제의 근초고왕에게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칭호를 맞게 된다. 할아버지인 고국원왕이 죽은 지 4년 뒤인 376년, 바로 이 환도산성에서 광개토 대왕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삼국사기는 광개토 대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왕자 담덕은 어려서부터 체격이 웅이하고 뜻이 고상하였다. 나는 안개 낀 환도산성에 올랐다. 광개토 대왕은 할아버지 고국원왕이 죽은 지 20년 뒤인 392년 아버지 고국양왕이 돌아가시자 17살의 어린 나이로 이 환도산성에서 왕위에 올랐다. 그는 할아버지 대에 있었던 중국과 백제에 대한 복수심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이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사방에 이렇게 선포했다. 고구려여 천추만세 영원하라.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환도산성에는 고구려의 상징인 까마귀가 날갯짓하며 날아올라 계곡 사이로 멀리 사라지고 있었다. 그 고구려 술이란 말이야. 그날 밤 나는 한 조선족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환도산성에서의 느낌이 나를 다소 감상적으로 만든 것일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흠뻑 취했다. 나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은 이 식당의 주인인 최일남 씨. 한조 식당, 한조 국수집 아니요? 아, 그렇구나. 예. 한조 국수, 한국, 조선, 내 이렇게 이름 따라서 막가는 짓으니까 몰라요. 그래요? 고구려인데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은 뭐예요? 이건 다 옛날에 그걸 표시해서 말한 건데요. 이건 남자고 이건 여자고. 근데 안심 잘 모르시겠어요? 네, 잘 모르겠어. 아주머니, 이건 무슨 물고기예요? 어디서 잡힌 거예요? 여기 강에서요. 압록강. 압록강에서요? 네, 압록강. 네.
이런 거 개울에도 있고 개굴에도 있습니다. 근데 네. 작지요 뭐. 여 강에서 나는 건 크고요. 이게 다 알이 통통이 배우네요. 네. 그래서 이 고기는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간장이랑 쪄리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장을 조금 주고 간장을 두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잡수면요. 제일 좋은 거. 씹어 먹어요? 예? 네, 그럼 먹을게. 나 먼저 먹으라. 네, 먼저 먹고요. 아, 좋습니다. 저도 먹을게요. 암나무가 고기를 좀 먹어야죠. 저기 먹어야죠. 먹겠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이렇게 잘 잡으셨다고요? 친외 할아버지가 이거요. 맛있는데요? 맛있는데요 하고 넉살을 부렸지만 솔직히 생물고기가 무슨 맛이 있겠는가. 최 씨는 함께 압록강을 건너가 북한의 과부집으로 놀러가자고 나를 유혹했다. 술에 취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리고 싶지 않았으므로. 그날 밤 나는 몹시 토했다. 그러나 소득은 있었다. 우리가 마신 술병에서 고구려의 전통적인 여화와 복희를 발견한 것이었다. 여화는 여성으로 달을 뜻하며 복희는 남성으로 해를 뜻한다. 고구려는 중국의 이 신화를 받아들여 해를 다리가 쇠딛는 까마귀인 삼조고로, 달은 두꺼비로 상징화했다. 그렇다. 지금까지 내가 추적하던 수수께끼의 문양은 어쩌면 고구려의 신화와 관계 있을지 모른다. 내 추적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나는 그 다음 날부터 고분들을 찾아 나섰다. 고분 안에 벽화 그림들 속에 간직된 신화 속에서 나의 추적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찾아가는 곳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자물쇠로 굳게 잠겨져 있었을 뿐 아니라 아예 산소 용접으로 철문을 봉쇄하고 있었다. 고구려의 벽화에는 고구려인들의 신앙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사신도는 동쪽의 청룡, 서쪽의 백호, 남쪽의 주작, 북쪽의 현무를 일컫는데 원래 이 사상은 중국의 오행 사상에서 비롯됐다. 동서남북의 방위 신인 이 사신은 고구려 벽화에서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신도가 이처럼 양식화된 것은 후기 일이다. 집안에 남아있는 고구려 고분 벽화 중 가장 원초적인 고구려인의 신앙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해분 사호묘이다. 고분 전체가 총천연색으로 매우 현란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 고분에서는 색상이 화려한 타신도에서부터 얽혀있는 용들의 꿈틀거리는 모습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고 있다. 이 벽화에서도 태양신은 발이 셋 달린 까마귀로 나타나고 달신은 두꺼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고분의 특징은 인간으로 의인화된 신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고분에서는 수많은 신들이 나온다. 그들은 인간이 된 신들의 모습으로 농사신, 불의 신, 바퀴를 만드는 신과 같이 일상생활을 다스리는 신에서부터 대장장이 신, 북치는 신, 전쟁과 같이 싸움을 관장하는 신, 풍소와 피리, 뿔나팔 혹은 현금과 같이 음악을 다스리는 신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생활을 다스리는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이다. 이는 신과 인간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고 신을 인간으로, 인간을 신으로 보는 고구려의 독특한 철학을 엿보게 하는 소중한 자료이다.
주벽의 벽화들은 초기와 후기가 좀 달라요. 초기에는 이제 인물 초상, 부부 초상이나 인물 풍속도들이 그려지는데 후기에 가서는 주로 사신도 고분이 중심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천정은 4, 5세기나 7세기나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채워지는데 그 중심이 바로 해와 달과 별이죠. 그러니까 천정은 바로 이제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그렸는데 별자리들을 그렸는데요. 해와 달에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해와 달이 아니고 어떤 중국에서 들어온 어떤 설화적인 내용이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례가 이제 태양에는 다리가 셋 달린 까마귀가 그려지고 달에는 두꺼비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고분의 천정을 하늘로 보았고 그 하늘에는 해와 달 그리고 북두칠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고구려인들의 우주관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장천 1호분이다. 나는 지금 이 고분의 철문을 자유롭게 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고분의 문을 열고 고분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우리들의 특공작전은 얼마나 무시무시하였던가. 우리는 손에 피가 나도록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얻어낸 시간은 15분. 이렇게 장천 1호분의 내부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공개된다. 벽면에는 결로 현상으로 투명한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곳곳에서 벽화의 벽면이 떨어져 나가고 그 떨어져 나간 부분을 흰 회벽으로 채우고 있었는데 이는 소중한 벽화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산 증거이다. 장천 1호분의 벽화들은 다른 고분들에 비해 전혀 이질적이다. 이곳에서는 사신도나 기이한 짐승 혹은 용과 같은 괴수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당시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고분의 주인공이 앉아있는 모습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예를 올리고 있는 신하, 주인의 부인, 춤을 추는 여자들, 고구려인들의 가축이었던 개와 닭, 그리고 말을 타고 사냥을 하는 수렵도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 이 벽화를 이제 영원히 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1995년 11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벽화들은 아예 벽 전체를 뜯어낸 도굴꾼들에 의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나는 벽화에 그려져 있는 주인공과 그의 부인이 합장되어 부장되어 있던 현실로 들어가 보았다. 물론 그 부부는 벽화 속에만 남아있을 뿐 이제 그 어디에도 없다. 나는 전지불로 그 부부가 묻혀있던 무덤의 천정을 살펴보았다. 천정에는 과연 해를 상징하는 발이 세 딸린 까마귀와 달을 상징하는 두꺼비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렇다. 벽화 속에 그려져 있던 부부는 각자 고구려인들의 생사관을 따라 저 하늘에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별이 되어서 발이 세 딸린 까마귀의 등에 올라타고 하늘나라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일본에서 본 수수께끼의 문양과 별 문양은 바로 저처럼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상징 부호가 아닐까. 또한 누암리에서 발견하였던 두 개의 수수께끼의 문양도
고구려인들의 우주관을 나타내주는 하늘과 땅의 상징 부호가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인력거를 타고 성병의 씨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는 주로 고구려를 주제로 하여 그림을 그리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화가였다. 哎，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这是我小女儿啊，你好，走，请进，请进，来，请进。 고맙습니다. 네. 네, 好，欢迎。 괜찮아요? 来来来，这。 네. 고맙습니다. 这个。 谢谢. 네, 谢谢。这，请进，谢谢。 청 선생님은 그 조선족, 한족. 아, 한족입니까? 한족입니까? 근데 중국 사람이. 어떻게 중국 사람이, 네, 중국 사람이 고구려 그림을 많이 그리세요? 既然是过去高句丽的古都， 고도. 高句丽古都呢，所以我这有个得天独厚的一个条件，就是来这那个什么，正好踏查古迹啊，非常方便，哎，所以我这几年画这个高句丽这些画啊，高句丽反映高句丽题材这类的画，全是我这段时间哈，踏查高句丽的古迹，最后我创作的这些画。 성병의 시의 그림 속에서 옛 고구려인들이 새롭게 탄생하고 있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성병의 시 옆에서 그의 붓끝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이미 집안 박물관에서 그가 그린 역대 고구려 왕들의 추상화를 본 적이 있었다. 그는 내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집안 시내에 있는 연화지라는 연못 속에 실제 광개토 대왕의 무덤이 있다는 것이다. 유명한 기공사가 그곳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완전히 고구려에 미친 사람이었다. 고구리. 고구리. 这个第二代王。유리왕. 유리왕 아들이的三代王。对，大古神王。아들이大古神王。 그 정황이. 다음 날 나는 성병의 씨와 함께 환도산성을 다시 한번 찾아갔다. 두 번째 찾아간 환도산성에서 나는 엄청난 기적을 맞게 된다. 성병의 씨야말로 집안에서 내가 만난 최고의 은인인 것이다. 여기 기와장이가 있네. 선생님 일로 오세요. 여기 기와장 있네. 네, 네. 이거是王. 고구리다. 이거 고구리 왕. 고구리 왕. 수비. 네, 사병들이 여기서 휴식. 여기서 사병들이 군사 사병들이 여기서 휴식을 취하던 곳이다 이거죠. 성병의 씨와 나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 우리는 한자로 필담을 나누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말이 무슨 소용인가. 우리는 손짓과 발짓,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통할 수 있었다. 만주의 대륙에서 5월이면 우리나라의 4월과 같은 봄. 시인 이상화가 노래하였던 대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지 환도산성의 왕궁터에서는 매화꽃이 피나고 밭가리가 한창이었다. 17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던 광개토 대왕의 왕궁터에는 궁전은 간데없고 주춧돌만 남아있었다. 밭가리하던 농부들은 흙더미 속에서 자꾸 나오는 기와장들이 귀찮아서 보이는 대로 모아서 한 군데 쌓아두고 있을 뿐. 나는 그 기와장들을 줍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고구려의 기와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어느 한순간 성병의 씨가 밭고랑 사이에 있는 기와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무심코 그 기와를 들어올리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있었다. 우연히 주워 올린 그 기와장에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추적해오던 수수께끼의 문양이 그 기와장에 새겨져 있었다. 그 기와장을 발견한 순간 마른 하늘에서 천둥이 울고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지금도 나는 그 천둥 소리가 광개토 대왕이 내게 들려준 오금이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 내린 빗방울이 광개토 대왕이 내게 뿌린 성수라고 생각한다. 나는 드디어 발견한 것이다. 고구려의 심장인 환도산성에서, 환도산성의 왕궁터에서 나는 마침내 내 손으로 수수께끼의 문양이 새겨진 기와장을 발견해낸 것이다. 고구려의 왕도 집안에서는 자욱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비를 맞으며 집안의 거리를 미친 듯이 돌아다녔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내리는 비는 모든 것을 적시고 있었다. 장군총을, 강을, 숲과 나무를, 광개토 대왕 비를, 그리고 내 몸을. 옛 고구려인들의 붉은 피물과 같은 비는 촉촉이 적시고 있었다. 여기 있는 이 기와편들이 제가 그 환도산성에서 주워온 기와들입니다. 바로 이제 이 기와에 새겨진 이 문양이 제가 환도산성에서 발견한 바로 그 문양인데요. 여기는 보다시피 아주 선명하게, 아주 그냥 힘차게 그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고구려와 관계 있는 문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문양이 집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어떡할 것인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발견되지 않는다면은 그 지금까지 했던 그 작업이 모두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공포심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심장부인 그 환도산성의 옛 왕궁터에서 이거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지금까지 추적했던 이 수수께끼의 문양이 고구려, 그 중에서도 광개토왕과 가장 관계가 밀접한 그러한 부호임이 확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환도산성에서 또 하나의 수수께끼의 문양이 새겨진 기와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로써 그 문양은 환도산성에서부터 시작되어 저 가야지방까지 흘러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수수께끼의 문양이 고구려 군사의 나마르트와 일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수수께끼의 문양은 삼국사기에 나오듯 광개토 대왕이 이끄는 용감하고 날랜 고구려 군사들의 붉은 깃발에 새겨진 고유 문양이었던 것이다. 나는 집안을 떠나기로 하였다.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광개토 대왕의 석비 앞에 찾아가 보았다. 환도산성에서 수수께끼의 문양을 발견함으로써 그 문양이 광개토 대왕의 고유 문양이며 그 문양은 신라의 요청으로 파병하였던 오만의 고구려 군사가 왜군을 무찌른 남진루트와 일치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수수께끼의 문양의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나는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심청이처럼 또다시 광개토 대왕의 비문 속으로 뛰어들기로 했다. 광개토 대왕의 석비, 그 비문에 나오는 신화의 세계로 뛰어들기로 했던 것이다. 떠나라. 새로운 출발을 할 때 광개토 대왕의 목소리가 천둥이 되어 내 마음에 내리꽂혔다.
떠나라, 나를 찾아 떠나라는 고구려 시조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였던 그 신화의 세계. 엄리 대소를 지날 때 거북이들이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그 신화의 세계. 끝없는 지평선에서 불끈 기마전을 하듯 붉은 해가 떠오르고 끝없는 지평선의 피를 토하듯 붉은 해가 떨어지는 대륙을 향해 또다시 출발하였다. 이렇게 10만 킬로미터의 대역사 탐험은 또다시 시작되었다.